알고리즘으로 자꾸 뜨니까 저도 네. 보긴 보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없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노동안이나 금강구 쪽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강남에 10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가 왜 움직이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게 한두 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 그 엘리트 거래된 거는 수십 건 거래됐어요. 네, 수십 건 거래됐어요.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봐라, 지금 살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이 이렇게 쌓이는 거 아니냐. 매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매물이 이렇게 쌓이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조 포인트를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그 통계라는 게 아실이라고 하는 부동산 정보회사가 3년 전 정도에부터 만든 통계예요. 그게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제 크롤링해서 그죠? 우리가 그 매물 중복 같은 건 아마 제외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공식 통계도 아니고 사실 통계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통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짧은 기간 안의 통계고 물론 이제 추이를 보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걸 참고 자료로 쓰지 그걸 그렇게 신빙성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도 많이 있고 우리가 KB 통계도 있고 그죠. 그런 데들은 80년대부터 통계를 만들어 온 데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124도 제가 다녔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 온 통계, 거의 30년씩 통계를 만들어 온 데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그걸 단순히 비교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물이 중요한 건 매물의 가격이 중요해요. 호가를 내가 어느 수준에 내놓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아마 여러분 그 주거선호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한 10개 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데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저렴한 매물이 나왔네. 전화 한번 걸어보시는지 찾아가 보시면 그 매물은 없어요. 대부분이 다 기존에 거래됐던 것보다 호가를 높여가지고 거래를 내놨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려면, 즉 IMF라든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거래된 것보다 호가가 더 낮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거래가 IMF 끝나고 IMF 98년도에 IMF가 저희가 터졌는데 99년도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98년부터. 그러니까 IMF 닥치기 전에는 그래도 거래가 꾸준히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거래가 많아요. 그리고 2008년보다 2009년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가격이 뚝뚝 떨어져가 나오니까 그동안 이제 살려고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확 들어가서 산 거예요. 물론 2010년이나 이렇게 되면 또 쭉 떨어져요. 왜? 사고 보니까 더 떨어질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덤벼들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하락된 매물이 많이 나왔을 때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호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는 거래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고 많이 거래도 안 되고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죠. 가끔씩 이제 금매 나온 거 거래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뭐 거래는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대폭 이제 는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갑자기 막 3억, 5억씩 오르는데 그걸 난 그래도 좋아요 이러면서 덤벼들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또 관망하잖아요. 네. 떨어져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오른다 그러면 또 추격 매수를 하는 거고요. 주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부동산도. 대신에 이제 호흡이 길다는 것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통계에서 이 호가 수준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가장 매물이 적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2022년 말 23년 초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가장 적었어요. 몇만 건이었을 것 같으세요? 2만 건이었습니다. 매물이 그렇게 작았으면 가격이 폭등해야죠. 아무도 안 샀죠. 아무도 안 사요. 네. 안 팔리니까 매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어차피 내놔봤자. 그렇죠. 내놔봤자 안 팔리는데 뭐하러 굳이 내놔가지고 뭐 고생시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매물이 적었을 때가 가장 안 좋았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뭐 팔려고 이제 내놓는 분도 많고 또 뭐 중복 매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중복 매물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걸로 판단하고 그게 이제 크롤링으로 아무리 그 중복 매물을 걸은다고 해도 그 있는 거는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또 매물들은 보면 매매로 안 되면 또 전세로도 내놓고 전세한테 월세로 내놓고 이렇게 내놓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통계를 사실은 저는 잘 믿지는 않는데 어쨌든 추이 자체를 본다 그러면 늘어나는 거는 맞으니까요. 저도 뭐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통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좀 아시면서 이제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10개 정도 되는 구들 그죠. 서울의 주거선호지역이라는 구고 이를테면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도 아마 가격 협상하면 가격 협상도 해줄 거고 층, 향 뭐 골라서 들어갈 수 있으실 거고 할 거예요. 왜?
거기는 아직까지 그런 훈풍이 안 갔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 단기적으로 저는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입주 물량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딱 불안한 변수는 그 내수 경기 침체 외에는 모든 변수가 다 긍정적이에요. 예, 지금 금리 같은 것도 어쨌든 떨어뜨리려고 정부에서 하지, 그죠? 아, 예. 오늘 0.25 떨어졌죠? 예. 예, 아마 기준금리 같은 것도 오늘 떨어뜨렸나요? 예, 제가 오면서 못 봤는데 기준금리 당연히 떨어뜨릴 거고요. 그리고 가상금리를 예전에는 작년에 여러분 한 5월 정도에 은행에 가셔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으면 한 3.3 정도에 받으셨어요. 근데 작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보다 떨어뜨렸으니까 0.75%포인트가 기준금리가 높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4% 초반이거든요. 지금보다 1%포인트 낮았어요. 정부에서 계속 금리 올리라고, 그죠? 은행들 쥐어짜가지고는 가상금리를 그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입장에서 경기 침체도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은행한테 좀 풀어라라고 지금 금감원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은행인가 그러니까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풀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3%대로 담보대출 금리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티핑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4%하고 3%는 저희도 이제 그 대출을 알선을 해드리거든요. 해드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고객님은 3%대 나오던데 이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반갑죠. 너무 반갑- 얼마 만에 3%대야. 그러니까 4% 중반쯤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3%, 3.9 이거는 전자계약하고 저희는 이제 다 전자계약으로 합니다. 전자계약하고 월급 통장 이런 것도 다 하고, 그죠? 이렇게 꼭 여러분 물론 대출 전문가분들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내가 주거래 은행이 있는데 꼭 거기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데 알아보시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데가 꽤 있습니다. 하나은행 이런 데가 좀 공격적으로 하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로 옮기시면 돼요. 월급 통장 옮기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간단한데. 그러니까 막 부수거래 자꾸 시키니까. 그래도 일단 옮겨셔가지고 대출 받는 게 어쨌든 여러분 5억 이상씩 요즘은 5에서 10억 사이 정도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0.5%만 돼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옮기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면 3%대까지 떨어지면 아마 상당히 이제 시장에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은 다 좋아요. 좋은데 딱 하나 내수경기 침체. 그거는 뒤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네. 이 월세화로 가는 거. 예, 저는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월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2.5에서 한 3%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건 운용 수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본 차익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거의 7, 8% 이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월세화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른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주거비가 전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집주인은 이제 임대료를 내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회비용 비슷하게 간주 임대료를 포함시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비중이다 보니까 어쨌든 월세를 자꾸 내시게 되면 소비할 돈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꽤 되는데요.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는 저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거의 한 100% 가까이 가다가요. 99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한 9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쪼이고, 그죠? 정부에서도 대출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안 받으면 돈을 쓸 수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소비들부터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는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아파트는 전국에서 비중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 6.6% 정도 돼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고 모두 다 치면 한 6.6%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주거선호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한 2% 정도 돼요. 상위 1% 정도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방에도 많이 있으신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리센츠 32억에 거래된 게 있는데요. 예, 국평이 리센츠가 32억에 거래됐는데요. 그게 아마 제가 지방분이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지방에서도 사고 싶은데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나도 사고 싶은데 돈도 많은데 그동안은 못 샀어요. 왜냐하면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거기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지방에 사는데. 그런데 이제 엘리트 요 아파트는 좋다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리센츠 이제, 됐는데, 사러 갔더니만 31억, 32억, 지금 호가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층 골라가, 1억 더 줘도 된다. 좋은 층 골라라. 이래가지고 이제 쏘은 거예요. 지방분이 쏘은 거예요.
지방에서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는 분의 한 20 몇 프로 정도는 외진이시거든요. 예, 외진인데 그 중에 저는 한 10% 정도는 지방분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에 자산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라는 게 뭐 우리가 울산이라 그러면 소득이 좋은 데고요. 부산이나 대구는 깔고 앉아 있는 돈이 많거든요. 옛날에 벌어놨는데 지금은 별로 돈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 3% 정도 그 금리면 충분히 살아가는 분들이세요. 한 100억 있으시면 3억 1년에 예금 이자로 나오잖아요. 사는데 별로 지장 없잖아요.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예, 지방에 가면. 그래서 울산에는 주상복합 이런 게 잘 안 되는데요. 대구나 부산에는 20, 30억짜리 주상복합이 팔려요. 아, 그렇죠. 예, 팔려요. 그분들을 그 주상복합을 서울에 있는 분들이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다 90% 이상이 부산이나 대구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국민은행에서 매년 부자 보고서 이런 거 발표하는데요. 거기 보면 부자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천하고 부산이 지금은 인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천이 300만 넘고요. 부산도 이제 한 320만 정도에 한 10년 지나면 이제 역전될 거예요. 근데 인천의 부자에 비해서 부산의 부자들이 거의 10배 가까이 많아요.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또는 이제 자제분들 아파트를 사주려고 그거는 이제 30억짜리는 아니겠죠. 한 10억짜리 사주시겠죠. 예, 예, 그런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다 이제 저는 고향이 부산이니까요. 다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자식들 이제 집 사는 것 때문에 올라오기도 하고 저한테 부탁도 하고 많이 하는데 8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많이 사줘요. 네. 처음부터 20억짜리 사주면 돈이 있어도 사주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사주고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예쁘면 더 주고 근데 증여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돌아가실 때 주는 거는 이게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저도 막 항상 그 증여 근데 또 이게 그냥 신고도 안 하고 막 그냥 슬쩍슬쩍 주시고 이러면 안 되고요. 오히려 신고를 딱 하고 이게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지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저도 뭐 부산에서 태어나긴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서 오래 자랐기 때문에 정말 지방이 잘 되길 바라는데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지방은 그냥 전세 살고 서울에 아파트 사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고 그냥 지방도 좋으니까 너 지방에다 그 아파트 사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저한테 욕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10년만 지나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지방에는 전세 살아라. 지방에는 전세 살면 나가라는 말도 안 하고 뭐 나갈까 싶어가지고 주인들이 막 무서워하고 서울에는 이제 전세 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집주인이 맨날 나가라 그러고 뭐 올려달라고 그러고 4년만 지나면 무조건 내보내려고 그러고 예, 그런 식이니까 무조건 사시는 게 좋고 그 가격도 그러니까요. 사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게 돈이 있는 분들한테 유리하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세 사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서울보다 지방이 훨씬 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냥 옮겨 다니면서 4년씩 살면 새 아파트, 옛날에는 우리가 새 아파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환경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뭐 나온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이렇게 새로 해주고 이러는 회사들도 되게 잘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환경 호르몬 자체를 쓸 수가 없도록 규정이 환경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아파트가 되게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사시는 것도 좋거든요. 새 아파트 계속 사는데 요즘은 이제 4년씩 사실 수 있으니까 옮겨 다니면서 살면 두세 번만 하면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야 될 나이인데 살다가 실버타운 들어가면 되죠, 뭐.